네, 굵직한 경제 이슈를 좀 짚어보는 집중 분석. 오늘 좀 일찍 앞으로 좀 당겼습니다. 역시 서울 집값 얘기를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앞서 우리 기자들 리포터 또 출연 통해서 들으신 대로 4개 서울 자치구가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이제 25개 중에 15개가 투기 지역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사실 서울은 25개국 거의 대부분이 투기 과열,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런저런 규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서울의 집값이 과연 잡힐지, 앞으로 서울의 집값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갈지, 또 서울의 집값을 정말 잡으려면 어떤 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좀 필요할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소장하고요. 박상은 UNR 컨설팅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을 때 서울 집값 얘기를 한 번 했었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쪽에 김 소장님도 이제 그때 전망하셨는데 일단 지금까지 분위기는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4군데가 투기적으로 또 지정이 됐는데 사실 네. 이 4군데는 얼추 뭐 다 예정이 됐던 데네요. 예, 맞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예. 투기 지역으로 추가로 이제 4곳, 뭐 종로구, 중구, 동대문, 동작구 그렇죠. 지정이 됐는데요. 뭐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고요. 당연히 지정이 돼야 된다고 네. 보고 네. 오히려 더 적용을 해도 모자라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집값이 잡힐까? 뭐 투기 지역 해가지고 대출 규제가 좀 강화되는데 이미 대출 규제는 뭐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서 네. 저는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결론을 내버리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어차피 그거에 대한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네네. 조금 이따 우리 박 대표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지금 사실은 김 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투기지구로 4군데를 지정을 했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수요가 서울에 좀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같이 나온 공급 대책은 이제 네. 수도권에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네. 내용이고 네. 이 둘 간에 다른데 그러니까 수요는 서울에 몰리는데 공급은 수도권에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적절한 대책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공급이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 인근 쪽 수도권에 이제 몰리지만 아무래도 수요와 이제 공급에 대한 이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공급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죠.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갭을 메울 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 없는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국적인 그 투자 대상 아파트로 그러니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달에 그 싱가포르에서 10일 날 리카누 도시상 이후에가 40일간 지켜보니까 감정원 그 시세로 봤을 때는 1.7에서 1.8% 정도 이제 용산이나 여의도 쪽 뭐 오른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그 주택 거래를 하고 60일 이내에 이제 신고하기 때문에 아직 거래하고 신고 안 된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감정원 시세 거의 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하면 얼마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뭐 10억짜리가 뭐 12억 정도. 2억 올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 최소 1억에서 2억 정도 올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갑자기 이제 급등한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 현재도 뭐 계약금을 넣었는데 실제 뭐 집주인이 이제 그래서요. 계약 포기하는 이런 예, 사례도 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수요는 서울에 몰리는데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한다라는 게 좀 미스매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단기적으로 이제 주택을 공급을 지금 해주는 게 그러니까. 기존의 그 주택 매도인들 특히 집주인들이 다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내놔야 되는데요. 집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왜 못 내놓겠습니까? 규제가 많죠. 여러 가지 양도세입니다. 조정지에서 양도세 그 3주택 이상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20% 가산되고 또 지방세까지 이제 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그 양도세 중과 때문에 시장에서 매물이 지금 사라지게 하고 있고요. 지금 재건축 조합원 같은 경우도 지금 조합 설립 때문에 매물이 안 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임대사업 등록 지금 하고 이미 8년짜리 했기 때문에 지금 임대사업 등록하면 최소 8년 이상 집이 묶인다는 얘기죠. 묶이죠.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6억 이하인데요. 이 주택이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계속 이 서울의 도심 지역의 주택은 매물이 지금 없는 가운데에도 한두 건 지금 나온 것들이 지금 가격이 이제 올라가니까 체결되니까 현상이니까 이 수도권의 그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은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오게 실제 그 전매 제한도 좀 완화해주고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양도세 얘기는 참 여러분이 지적하시는데 김 소장님도 지금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수도권에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서울의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은 개발이 완성된 도시이고 뭐 경기도처럼 뭐 택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밖에는 없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건드리자니까 또 집값 상승의 원인 제공이 되고 이번에 뭐 우리가 확실하게 또 또 봤죠. 규제를 풀어줘서 뭐 양도세라든지 풀어주려니까 풀어주면 뭐 매물 잠김 현상이 좀 풀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규제를 풀어주는 또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양도세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랑 조금 결이 다른 정책 아닙니까?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당분간은 수요 억제 정책을 지금 작년 파리 대책 이후로 계속 펴고 있고요. 네. 수요 억제 대책에 지금 부작용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투자 심리가 꺾여버리면 집주인들이 뭐 매물을 내놓을 수는 있는데 지금 대부분 집주인들 마음은 더 오를 거다. 당분간 더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서울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다주택자 규제를 한다면 지방집을 팔고 서울집은 절대 팔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매물 잠김 현상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설사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뭐 임대사업자라든지 뭐 이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집주인들이 매물을 당장 내놓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양도세를 내려도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별로 늘 것 같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2주택자들, 특히 2주택 이상인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분들이 세금 때문에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좀 병행하고 일반 그 재건축 조합원들 또 이제 좀 이제 물량 나오게끔 뭐 전매를 좀 완화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수도권의 주택 공급보다는 도심 지역에 지금 주택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쪽에 가보면 이제 초고층 주택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주택들이 서민들이 주로 많이 삽니다. 서민들이. 그러면은 역발상으로 해가지고 용적률을 지금 서울시가 250%입니다. 250%인데 재건축 이제 기부처럼 하게 되면은 거의 막 300%까지 올라가는데 역발상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이제 도심 지역에 줘버리고 대신에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서민한테 공급을 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직장인들이 수도권 지역에 그 주택을 공급한다고 그래서 이 직주 근접이 안 되는데 과연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의문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과하게 올리면 너무 과밀화되는 거 아니에요? 뭐 교통 문제 생기고 학교 문제 생기고 등등 하지 않아요? 그거를 다 그런 부분도 이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같이 이제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협의해가지고 중장기도 그렇게 나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홍콩 생각이 나네요. 홍콩은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무지하게 높은 아파트들이 쫙 있잖아요. 뭐 작기도 하다고 하는데 그쪽 같은 경우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에 있는 곳이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오히려 거기가 공원이 더 많습니다 우리보다. 올라가다 보니까 공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대표님 말씀은 아예 용적률을 확 풀어줘서 그렇습니다. 위로 더 올리게 해가지고 그 수요를 좀 담아내자. 대신 그 부분을 다 수익이 많이 남는 거는 세금으로 임대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서민들한테 주택을 이제 공급해 주면 됩니다. 그 자리에다가.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서울의 집값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꽉 막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근데 이번에 아까 우리 소장님 뭐 하신 말씀. 저는 또 이제 용적률을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추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서울시장 이제 후보이던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제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뭐냐면 서울의 지상철 구간 그러니까 뭐 성수 쪽이라든지 저기 신림 쪽, 뭐 이렇게 홍대 쪽 가는 쪽 2호선, 1호선 쪽이 있는데 그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남는 공간을 공원과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그것도 상당히 효율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역세권에 임대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이런 서민 주거 문제가 상당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서민 주거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겠는데 투자하시겠다고 달려드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위주로 공급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서울 집값 얘기 가지고 좀 몇 회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박원순 시장이죠. 일단 박원순 시장이 어제 개발 계획 전면 보류를 하겠다고 밝힌 내용 한번 잠깐 들어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대표님.
박 시장이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을 못하고 저렇게 밀어붙였을까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지난달 발표를 보고 나서 상당히 그동안의 그 박 시장의 행보를 봤을 때 의외의 발언이다.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뭐 올해부터 집값이 좀 안정이 좀 사실 뭐 됐는데 박 시장 발언과 동시에 용산, 뭐 여의도 이제 마스터 플랜 나오고 아무튼 그 일대가 오르다 보니까 주변 지역 마포라든지 뭐 그 인근의 서대문 쪽, 뭐 중구까지 같이 동작구 같이 오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삼양동에서 또 이제 한 달 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북도 가만 안 있습니다. 삼양동 살았기 때문에 미아동, 강북구, 은평구, GTX가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서울 전체적으로 오르고 예. 올 겨울에 또 금천구로 또 가서 한 달 사기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 투기꾼 사이에서는 이제 뭐 금천 또 가야 서울시장만 따라다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또 있게 됩니다. 예. 이게 좀 늦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보류한다는 거 이미 다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네, 판단 미스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이 정도까지 단기간에 과열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마스터 플랜 내용을 보면 이게 뭐 단기간에 박원순 시장 머리에서 갑자기 나온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아마 내부적으로 정부하고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시기 자체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실 6월 달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서울 주택 시장이 그 정도 과열은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지금처럼 과열이었다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좀 안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게 불이 붙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집값 상승 원인이 박원순 시장 때문만은 아닌데 현재 돌아가는 거 보면 박원순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의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 발 물러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또 뭐 대권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거라 사실 저희가 오늘 그 얘기하려고 두 분을 모신 건 아니어서요. 부동산 전문가분들 모시고 그 얘기하면 아니죠. 그래서 다시 부동산 얘기 이제 마무리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서울의 집값이 뭐 오른 이유가 뭐 트리거 역할, 즉 방아쇠 역할은 박원순 시장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지금 시장에 많이 있는데 그 돈들이 갈 데가 마땅치 않죠. 주식도 시원치 않고 글로벌 투자도 불안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갈 데가 확실한 게 부동산 서울 집밖에 없으니까 들어오는 거라고 봤을 때 그러면 서울의 집값이 앞으로 올라가는 거를 억제하거나 줄이려면은 완화시키려면 결국은 수요를 그 돈이 흘러가는 어떤 다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얘기를 좀 할 만한 게 있을지 싶어서요. 우리 대표님부터 먼저 보시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경기 상황이 이제 안 좋은데 오히려 그 주택 시장도 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금리 부분도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올리지 않을 거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금리가 안 오른다. 이거를 주택시장 참여자들이 오히려 청신호로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는 둔감하고 약간의 호재는 이게 상당히 이제 좋게 받아들이는 이런 건데요. 현재 그 주택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쭉 20년간 제가 쭉 지켜봤을 때는 이 부동산 전체 자산을 정리해가지고 다른 뭐 아무리 좋은 자산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이 나온다고 그래도 그쪽으로 자산을 뭐 전체 시프트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일부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계속 아파트로 갔다가 토지로 갔다가 뭐 건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주택시장에 버는 만큼 세금을 좀 적절하게 이용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환수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정도 주택시장이 좀 추가적인 구매 요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몇 억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무조건 투기라고 몰아붙이는 건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과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투기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서울에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을 다 투기꾼이라고 매도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 생각이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해법은 서울에 대한 몰리는 이런 자금 수요, 뭐 집 수요 이런 부분들을 또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뭐가 있을까 자꾸 이제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믿음도 강하고요. 신뢰가 강해서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전 자산 한 70에서 80% 정도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음은 강하고요. 다른 그러니까요.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주식도 불안하고요. 사실 현실적인 수단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자산가분들 돈 번 데가 대부분 부동산이었잖아요. 그렇죠. 한 40년 동안 부동산으로 돈 벌었지 뭐 사업에서 다른 거로 돈 벌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단지 지금 너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수요 억제만 지금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원래 역대 정권을 이렇게 보면 대책이 한 번 나와서 단기간에 부동산이 잡힌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한 3, 4년 정도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결과만 보고 파리 대책이 효과가 없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급 확대 정책, 뭐 임대주택 골고루 섞어야 되고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정부 때 신도시 공급을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 경기도 입주 물량이 좀 많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의 공급 물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많고 또 저금리 상황, 유동자금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장 대책 한 번만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지나친 과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몇 년 지나면 또 조정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몇 분 안 남아서요. 마지막 질문 김현수 한테 하나 더 하고 나면 우리 박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책 뭐가 현재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짧게. 심리가 너무 과열이 됐기 때문에 심리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 서울에 임대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집값은 반드시 잡힌다는 좀 신뢰 있는 좀 신뢰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같은 질문으로 저 대표님 박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실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정부 정책 나온 건 다 장기적으로 지금 대체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게끔 양도세를 거꾸로 완화시키는 그게 이솝 우화에서 바람과 해 이야기 그렇죠. 똑같습니다. 햇살을 비춰야지 옷을 벗습니다. 바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한테 일단 주택 공급자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지 투기꾼이다 이러면 안 내놓습니다. 주택 공급자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인하를 해주겠다. 그러면 내놓습니다. 그걸 좀 역발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현장에서 또 고객들을 많이 만나시는 분이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현장에서 원하는 게 뭔지도 아마 충분히 아실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건데 사실 이제 이건 또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정치권의 협조도 필요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